인스타그램의 럭셔리한 삶을 자랑한 패션 인플루언서 캔디스 밀러. Favorite clothings. Chanel East Hampton.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가방을 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고 여름마다 유럽의 5성급 호텔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녀의 삶은 사실 모두 거짓말로 이뤄져 있었죠. 걔네들 꿀인가? 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뉴욕에서 태어난 43세의 캔디스는 SNS를 개설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패션을 사랑하는 그녀는 사우스햄튼의 테넷이라는 의류 매장에서 MD로 근무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남편 브랜드 밀러와 결혼하며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후 캔디스의 인스타그램에는 파티에서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헬스장에서 건당 30만 원이 넘는 PT를 받는 사진, 비싼 피부과 클리닉을 받는 사진 등이 올라왔죠.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삶을 동경했고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8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캔디스는 인스타그램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돈을 남편에게 의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캔디스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주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화려한 삶을 유지하는지 의아해했었습니다. 이 세계의 실체란 뭔지 알고 싶지 않아? 원래 집이 금수저 같던데 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돈 많은 건 아니냐 추측을 이어나갔죠. 그녀의 남편 브랜든 밀러는 1980년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이클 밀러는 부동산 업계의 큰손으로 리얼 에스테이트 이퀴티라는 회사를 세워 쇼핑센터, 콘도,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었죠. 한때 잘 나갔을 때는 회사의 가치가 약 1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큰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랜든도 미국 명문대학교인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빠의 회사에 취직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캔디스와 사귀기 시작했고 얼마 후 2009년 이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이들 부부는 맨해튼의 사교 클럽을 통째로 빌렸고 캔디스는 일부에서 몇천만 원대의 오스카 드 라렌타의 드레스를, 리셉션 때는 알렉산드라 맥퀸 드레스를 입으며 역대급 결혼식을 선보였죠. 2013년 브랜드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트라이베카 지역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했고 얼마 안 있어 추가로 햄튼 지역에도 약 155평의 집을 구매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저택 같은 집이 바로 캔디스 부부가 구매한 햄튼의 집인데요. 이 집에서 부부는 전담 요리사와 유모, 가정부, 운전사 등을 고용해 귀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생활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변 지인에 따르면 사실 캔디스 부부는 햄튼 지역에서 살며 이웃들과 어울리기에는 다소 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햄튼 지역에는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주변에 슈퍼 갑부들밖에 없다 보니 캔디스 부부가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였던 것이죠. 캔디스 부부는 자신들도 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큰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는 미국 부자들의 취미인 클래식카를 수집했는데요. 클래식카는 차를 구매하는 비용도 비싸지만 부품들이 단종되어 구하기 어려워 유지하는 데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 그야말로 상위 1%들만을 위한 취미로 알려져 있죠. 브랜드는 1958 포르쉐, 1971 페라리, 1968 포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3억짜리 보트도 구매해 자신의 성인 밀러타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캔디스 또한 여러 파티에 참석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휴양지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더 로우 브랜드 설립자 올슨 자매와도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됐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좋아했던 브랜든과 캔디스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SNS 사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팔로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던 캔디스와 달리 브랜드는 SNS 노출을 극도로 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굳이 사용할 정도였죠. 그래도 아내가 SNS를 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캔디스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준다며 인스타그램에 사랑꾼 남편을 자랑하는 글을 매일 올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SNS 사진 속 밝아 보이는 그녀의 표정과는 달리 브랜든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들 부부가 뭔가 의심스럽다는 댓글을 달았죠. 브랜드는 맨날 짜증나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던데 여자가 저렇게 과도하게 SNS에 집착하는 걸 보면 분명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행할 거야. 사건의 시작. 실제로 캔디스 부부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2016년 모종의 이유로 브랜든의 아버지 마이클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레 브랜든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CEO가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자신이 모르던 크고 작은 부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법을 어겨 여러 소송도 걸려 있었죠.
아버지 마이클은 회사 빚을 갚기 위해 비서에게 시켜 아들 브랜든의 서명을 위조하여 큰 대출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브랜든이 사업을 물려받을 때는 뉴욕의 부동산 업계도 좋지 않아 점점 회사의 부채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계속해서 화려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캔디스가 SNS에 화려한 삶을 올리지 않으면 그녀의 팔로워들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걱정했고, 캔디스는 팔로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려한 포스팅을 올려야 했죠. 심지어 캔디스는 자신의 자녀들도 SNS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해준다며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뮤직 페스티벌 코첼라를 주제로 파티를 열고는 모든 과정을 SNS에 빠짐없이 올린 것이죠. 환한 표정의 캔디스와 달리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전에도 캔디스는 아이들을 마사지 숍에 데려가 얼굴 마사지 받는 사진을 SNS에 올려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캔디스가 딸들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마사지 숍에 데려다니며 획일화된 미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 아이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죠. 또 너무 이른 나이에 SNS에 올라와 악플에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책 불안세대에 따르면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핸드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뛰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SNS에만 집중하고 놀지 못하면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캔디스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SNS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며 자신이 대단한 엄마임을 자랑했죠. 이 시기에 캔디스 부부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트라이베카의 펜트하우스를 팔아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사실 펜트하우스를 판 돈 122억 원은 이들 부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죠. 하지만 이들은 절약하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더 화려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맞지 않는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120평짜리 초호화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죠. 당연히 이 지역으로 이사하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꼭 더 좋은 지역에 살고 싶었던 이들은 결국 월세로 이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I'm dead broke. 한 달에 약 6천만 원을 월세로 지불하며 화려한 생활을 이어나갔죠. 다만 가구까지 새로 구입할 돈은 없어서 럭셔리 가구 렌탈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렌탈 비용으로 첫 해에는 2억 원을, 이후에는 한 달에 약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죠. 한 달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월세 6천만 원에 가구 1,500만 원, 총 7,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는 상황. 브랜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A은행에서 약 8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금방 동이 났고 브랜드는 추가로 햄튼의 집을 담보로 26억 원을 대출받았죠. 경제적 위기는 점차 심각해졌지만 캔디스와 브랜든 부부의 과소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캔디스는 남편 브랜든에게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파티를 열자고 설득했고, 브랜든은 파티를 열기 위해 다시 여러 은행을 찾아가 돈을 빌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캔디스 부부가 갑부도 아닌데 저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캔디스는 악플이라고 치부해버렸죠. 얼마 뒤 브랜든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예전 같지 않은데 씀씀이는 오히려 더 커진 것이 이상해서였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돕기 위해 큰 빚을 떠안고 있는 브랜든의 회사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브랜든은 브루클린 부지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것만 성공하면 돈을 갚겠다고 했고, 친구는 그를 믿고 13억 원을 투자해 주었죠. 하지만 브루클린 개발권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브루클린 부지는 다른 회사에 넘어간 상황이었죠. 브랜든은 이 사실을 일부러 친구에게 숨겨 돈을 받아낸 다음 그 돈을 사업이 아닌 가계빚을 갚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이후 친구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죠. 그는 브랜든을 찾아가 어찌 된 일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랜든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었어.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 유감이야. 제대로 된 해명이나 잘못에 대해 인정 없이 울기만 하는 브랜든의 모습에 실망한 친구는 그 길로 브랜든과 15년 동안 이어오던 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브랜든은 두 개의 회사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보트를 보관해놓는 정박지에서 7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소송이 걸렸고, 가구 렌탈 컴퍼니에서는 그가 약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빚을 독촉했죠. 그동안 캔디스는 브랜든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녀는 24년 1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고가의 마사지 효능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마사지를 매주 받으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여전히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것을 보면 정확히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도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24년 초 브랜든의 친구였던 라이언 리바코프는 브랜든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만 하자 아내에게 경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부가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해야만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브랜든은 알아서 하겠다며 라이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은 캔디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 남편은 경제적으로 파산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당신 집은 모두 저당 잡혀 있고 나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빌려준 상태예요. 처음으로 빚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캔디스는 너무 놀라 남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아무 문제 없다며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고 심지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변호사와의 전화는 짜고 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6월 브랜드는 또 한 번 햄튼의 집을 담보로 약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81억 원을 쉽게 조달했지만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점차 줄어들었고 이제 3억 원도 겨우 빌릴 수 있게 되었죠. 이 돈은 브랜드 가족이 며칠이면 쉽게 써버리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끝까지 가족들에게 문제를 털어놓지 않았죠. 2024년 6월 말 캔디스는 스페인과 유럽으로 또 한 번의 화려한 여름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브랜드는 함께 가지 못할 것 같다며 딸들만 데리고 여행에 다녀오라고 했죠. 지금 진행되는 딜이 하나 있는데 잘 되면 우리의 경제적 위기를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며 자신은 뉴욕에 남아 이 딜을 성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행 비용은 이미 지불했다고 덧붙였죠. 캔디스는 딸들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날아가 벨몬드 라 레지덴시아라는 5성급 호텔에 묵으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한 번 럭셔리한 여행을 자랑했죠. 하지만 여행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려고 내밀었는데 카드가 거절된 것이었죠. 얼마 뒤 경찰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고를 알리는 전화였죠. 남편의 죽음. 2024년 6월 28일 브랜드는 캔디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딜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사실 브랜드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브랜드는 100만 원이라도 빌리기 위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이틀 뒤 6월 30일 브랜드는 자신의 포르쉐 카레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그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7월 3일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43세밖에 되지 않았었죠.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발견한 이메일에 따르면 브랜드는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래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마저 성사되지 않자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죠. 그는 두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합하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그의 앞으로 남아있는 빚만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죽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었죠. 그의 죽음 이후 캔디스는 황급히 자신이 운영하던 인스타그램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와 지인들은 모두 캔디스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 독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뉴욕을 떠나 동생 집 근처로 이사를 갈 것이라는 기사가 최근 공개되었는데요. 아마도 딸들의 얼굴과 이름이 모두 SNS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자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려는 것 같다고 하죠. SNS 중독과 허황된 과시로 망가져버린 가족의 삶. 캔디스는 왜 SNS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책 불안세대에 따르면 SNS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주입시키죠. 하지만 이런 비극은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쉽게 대물림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일수록 이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SNS가 성인보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SNS가 보편화된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SNS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예 SNS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요. 일부 주에서는 14세 미만 아이들이 아예 소셜미디어 가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설립되고 있죠. 가정에서는 무분별한 SNS 노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불안세대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휴대폰 금지, 16세 이전까지 SNS 금지라는 엄격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불안감의 홍수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책 불안세대는 휴대폰과 SNS가 아이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이 만연한 시대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책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들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불안세대, 저자 조너선 하이트.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